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교회협력실장인데요. 지금 대일 관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이게 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그런데 하나는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던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라고 이북의 어린이들 인도 지원 활동을 제가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쓴 건데요. 원래 저는 97년부터 일본에 있는 북해도라고 하는 곳에 홋카이도에서 강제동원 희생자분들 그 유해 발굴 조사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지금은 이런 일을 제가 이제 직업 활동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 가지 뭐 운명과 인연이 겹쳐서 있었는데 홋카이도에 일본에서 가장 강제동원이 많이 된 곳이 큐슈, 여러분들 잘 아는 벳부나 이런 데 있죠. 온천 많이 있는 곳이고 두 번째가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는 원래 아이누라는 선주민들이 살던 땅인데 그것을 일본의 메이지 시대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른바 침략을 한 거죠. 자기들 말로는 개척이라고 하는데 뺐고 거기에 이제 강제동원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탄광, 도로, 철도, 댐 이런 것들 다 좋은 사람들 그리고 뭐 일본 사람들도 강제동원이 됐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당시 전쟁 때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 비국민이라고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 그거 뭐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가 아직 수습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일본에서도 가장 최하층의 노동자들입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 죽어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모집해서 주로 야쿠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집해서 그 처음 초기에는 모집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인연이 돼서 거기서 유해 발굴하는 일을 하고 한국에서 그 유족분들 찾아주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20여 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한 5년 정도 평화박물관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민족문제연구소 친일명사전을 만든 곳입니다. 친일명사전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도 깊이 관련이 있는데요. 1965년 박정희가 맺은 한일협정에 굴욕적이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품은 고 임종국 선생님께서 혼자서 친일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일 문학론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고 그의 여러 가지 저작들을 발표를 하는데요. 소위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웬만한 권력, 지식인들, 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실려 있죠. 4,389명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전을 만드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딱 이 사전이 출판된 지 10년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 이 연구소에서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들어보셨죠? 예, 그게 일본에서도 드디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좋아할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온 이런 친일적폐 청산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깝게는 내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100년을 맞이합니다. 예, 김성수 동아일보 사장, 고려대학교 설립자죠. 2018년에 드디어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재판을 통해서도 그 유족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2018년에 드디어 친일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다기보다는 친일파로 확정이 됐죠. 법적으로도. 유족들이 계속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에 그 김성수가 대한민국 건국장을 받았어요. 그 훈장이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그게 작년 일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있는 인촌로라는 도로명을 지었었죠. 성북군가요, 거기가? 인촌로라고 도로명을 지었었는데 인촌 김성수의 호를 따서 그런데 그것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친일 협력자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김성수의 호를 딴 도로명을 둘 수 없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도 그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고려대로를 바꿨더라고요. 다른 좋은 이름도 많이 있을 텐데 꼭 그렇게 굳이 학교 이름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고려대는 공식적으로 임성수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박물관 이런 데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 김한란 또 아주 유명한 친일파입니다. 둘 다는 뭐 자기 학생들, 제자들을 다 적극적으로 전쟁에 보낸 사람들이죠. 그런데 친일파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2017년에 김한란 동상옆에 이 사람 친일파다 그래가지고 세워놨어요. 돈을 모아서 이대 학생들이.
학교가 치웠습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학생회관 근처에 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친일청산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뭐 3.1혁명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하는 그런 친일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학교 교과 이런 것들이 되게 친일파들이 만든 것이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그런 것도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식민지 역사박물관이라는 걸 개관을 했습니다. 숙대 바로 옆에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한번 오십시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체로 많이 오시는데요. 이게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가 건물을 청량리에 오랫동안 있다가 2년 전에 이쪽으로 개관을 해서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역사박물관이라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같이 성금을 모아서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박물관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역사의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대단히 큰 사건들을 위주로 전시가 많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중들의 입장에서 당시 일제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거기에 저항해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했고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같은 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친일명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임종욱 선생님께서 저 혼자서 친일파 연구를 해서 카드를 13,000장을 남기셨어요. 손으로 쓴 카드를. 그게 저 사전에 모태가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실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교우분들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좀 폰트가 깨졌는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소에서 저런 친일파 연구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강제동원, 강제 연행되신 분들의 그런 소송의 지원 그리고 그분들의 운동의 지원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라든지 박근혜 때 그 국정교과서 운동 이런 것들 계속 해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와 실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활동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강제동원 되신 분들의 지원 그리고 진상규명 소송 지원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작년 10월 30일에 한국 대법원은 이 강제동원 되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앞에 계시는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춘식 할아버지라고요. 95세십니다. 일제시대 때 10대의 나이에 일본에 있는 야하타 제철소, 일본제철이라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우리나라 지금 포스코를 만들어준 회사인데요. 일본제철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제철소입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었죠. 청일전쟁. 청일전쟁 때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일본 한 해 예산, 4년치 예산의 배상금을 뜯어냅니다. 일본이. 그래서 만든 게 제철소입니다. 일본 제철, 야하타 제철소. 80%는 군비 확장에 쓰고 나머지 돈으로 그 제철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철소로 철을 만들고 그리고 미쓰비시 탄광,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군함도 석탄을 캐내고 또 미쓰비시는 중공업이니까 조선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비행기, 그 다음에 배를 만들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침략전쟁. 그렇게 전쟁이 가장 기간 산업이 된 것이죠. 거기에 이 할아버지께서 10대 때 끌려가셨습니다. 충남 출신이신데요. 당시에 뭐 잘 아시겠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들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제철이라는 회사가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이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강제징용이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군대 가는 걸 뭐라고 징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징병은 강제잖아요. 그죠? 강제 징병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징병은 무조건 강제입니다. 징병이라는 제도. 징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용도 나오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이 강제동원 얘기는 처음에는 모집이라는 형태를 썼습니다. 모집. 회사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할 사람 찾는다 그래서 데려갔죠. 당연히 조선 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했고 일본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안 됐던 거죠. 일본 기업들이 데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관알선. 행정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서 알선을 했다는 게 좋은 의미 알선이 아니고 할당이 된 거죠. 사람들을. 징병, 징용 다 그렇습니다. 알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그야말로 징용. 사람이 더 부족하니까 다 끌고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모집, 관알선, 이 징용 세 개를 다 포함해서 강제동원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분들은 모집 단계에 갔죠. 근데 아베 수상은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저 사람들은 모집에 응해서 온 거기 때문에 강제로 끌려온 게 아니다. 속이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날 판결이 그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분들이 강제 동원된 것, 그리고 이 판결의 핵심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한 게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저분들이 끌려가서 일한 것은 그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직결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모집에 끌려갔건 뭐해서 갔건 가본이 속아서 그리고 가둬놓은 상태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은 불법행위다. 반인도적 불법행위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판결을 받기까지 안타깝게도 2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지금 원고분들이 다 나와 계신 게 아니고 이 할아버지하고 옆에 계신 분은 김규수 할아버지라고 또 다른 원고분의 아내 되시는데요.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 원고 생존자는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1997년부터 일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97년에 여기 계시는 두 분의 할아버지, 여운택, 신천수 할아버지, 이분들 다 10대에 가신 분들입니다. 10대. 그러니까 10대에 가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90세, 10대 후반에 갔으니까. 그 전에 20대 넘어서 가신 분들은 다 이제 70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100살 넘어서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런 판결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라죠. 일제시대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알고 있는데 아니 징용 가신 분들이 아직까지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 두 분이 일본에 같은 일본 제철의 오사카 제철소에 끌려가셔서 일을 하셨는데 97년부터 일본의 법정에서 재판을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97년이냐?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기 전에 87년 이전에는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박정희 군사독재가 한일협정을 맺었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이 자기 개인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죠. 그 뒤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로서 처음으로 자신이 역사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거죠. 내가 증인이다. 일본에서 하도 위안부라든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왜곡하는 발언들을 하니 내가 증인이다라고 나오신 게 91년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나선 거죠. 사람들이 위안부는 매춘이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91년부터 그 위안부 김학선 할머니의 증언이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갖다 줍니다. 일본의 지식인들한테 이 식민지 지배 문제 그리고 전쟁 책임 전후 보상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큰 충격으로 일깨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같이 하는 일본의 시민들 가운데 자신이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인생이 변했고 이 운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후에 각계각층에서 군인으로 끌려가신 분들 아니면 노무자로 끌려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에서 다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피고들이 일본 회사나 일본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옆에 계시는 두 분 같이 일본 시민들이 재판 지원회를 만듭니다. 소송 지원회. 그리고 일본에서 소송을 하니까 변호인은 다 일본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일본 변호사들이 변호단을 구성해서 재판을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97년에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대단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우연한 일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제 동원되신 분들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제일 많이 끌려가신 분들이 노무자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기업들이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안 끌려간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남아시아부터 다 가고 그랬는데 많이 간 것 중에 하나는 군인 군속으로 간 게 있습니다. 군인으로 간 거. 일본군으로 끌려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끌려가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2만 1,000명 정도가 야스쿠니 신사의 이름이 합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 들어보셨죠? 거기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2만 1,000명. 조선 사람들이. 그걸 군인 군속입니다. 징병이라고 그러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 이런 징용, 노무자로 끌려가신 분들. 그 도로, 철도, 댐 이런 공사 현장에 끌려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일본 제철에 끌려가셨는데 일본 제철에서 이분들이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분들이 일본 제철에 기여한 거 본인은 아시는데 기록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으면 소송 못 합니다. 일본 제철에서 끌려간 조선 사람 명부가 일본의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돼요. 10,000명 정도 실려있는 명부가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게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것도 착한 분한테서 발견됐어요. 고오쇼 다다시 교수라고 고마자 대학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해오시다가 보니까 어떻게 찾은 거죠. 거기에 명부가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명부를 가지고 이 지원자들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일본 제철에서 끌려가신 분들은 안 계시냐.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니까 살아 계셨죠.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대표로 이분들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원래는 평양에서 모집에 응하셔가지고 평양에서 일본 제철 오사카 공장으로 가셨는데 제철소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일본 제철 공장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가면은 기술도 벌고 돈도 벌으니까 돌아와서 그 돈 가지고 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가셨는데 가보니까 다 가둬놓고 자유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월급도 못 받았다. 그래서 소송 시작하신 거예요. 97년에. 근데 이 소송이 일본에서 다시 좀 다 졌습니다. 1심, 2심, 3심, 2003년까지. 왜 지느냐? 그놈의 한일협정 때문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지금 아베가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를 포함해서. 한일협정으로 모든 권리는 다 소멸됐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재판의 내용, 다른 강제동원 재판이 일본에서도 수십 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원폭 피해자들도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도 물론 있고요. 군인들도 있었고 야스쿠니 소송도 있고 수십 건을 재판을 하는데 계속 한국은 다 지는 거예요. 한일협정 때문에. 근데 저분들이 이분들 말고도 미쯔비시에 끌려가신 분들 아니면 후지코시 여자 근로정신대라 그래서 근로정신대 그러니까 공장에 끌려가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 아시는 분 있을 텐데 그 실제로 일본의 군수 공장에 끌려가서 무기를 만드시는 일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일본에서는 되게 그런 사람들을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국내에서 여성들 가운데 중학생, 고등학생, 여중생, 여고생들을 시골에서 그 공장으로 데려다가 그 군수 물자, 무기 만드는, 부품 만드는 일을 시켰는데 조선에서는 그때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데려왔어요. 그야말로 10대, 10살, 11살, 12살. 그분들을 끌고 가서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집해서 그야말로 선발해서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군수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소송을 하면 다 지는 거예요. 100% 한일협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의 시민사회가 같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말로 한일협정 때 어떤 일이 해결이 됐고 어떤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문서를 공개하라. 그래가지고 한일 회담 외교문서 정보 공개 소송을 하죠. 2000년대 초에. 그것이 한국에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다 공개해라. 그래가지고 한일회담 문서가 전면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 봤더니 당시에 실제로 이야기되지 않은 것들이 딱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성노예 피해, 그리고 원폭 피해자들, 원자폭탄 피해 당하신 분들, 그리고 사할린에 끌려갔다가 그냥 일본 사람들만 돌아오고 거기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 그분들에 가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반인도적 이런 불법 행위 등에 관해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졌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이 이번 판결에서 받은 것은 못 받은 월급을 돌려달라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이분들이 끌려가서 강제동원을 당하셔서 그런 강제 노동을 당한 거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리면 손해배상 돈 받잖아요. 그 위자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 밖에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본은 계속 청구권 협정 얘기만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서 한국 정부가 한일협정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청구권 협정 자금으로 받아서 포항제철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 피해자를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한 거죠, 실제로. 현금을 받은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피해자한테 아주 일부 돈을 준 거는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거의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2004년 이후에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여러 과거사위원회 중에 그래서 피해자분들 저 신청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2천만 원 그리고 생존자에게는 1년에 80만 원 정도 의료 지원금을 한국 정부에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65년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에 관해서는 실제로 일본에서는 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가 됐고 그러면 한국에서 재판을 시작하자 그래서 2005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송은. 그리고 미쓰비시에 끌려가신 분들은 2000년에 소송을 부산에서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소송들이 쭉 진행돼 오다가 2000년과 2005년이죠. 그래서 1심, 2심 다 일본 판결과 똑같이 졌습니다. 일본에서 내린 판결 같은 논리로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2012년 5월 24일에 한국 대법원이 처음으로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2012년 5월 24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해온 1심, 2심, 3심 판결 그리고 한국의 1심, 2심 판결은 조선의 일본에 대한 식민지 지배,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 기존의 판결들, 이분들이 끌려가서 이랬지만 그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판결 자체가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저분들이 끌려가신 것은 아까 노동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거죠. 처음으로 역점 승소 판결이 처음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소송을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 한국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릴지는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어요. 그때 김능원 대법관의 소부에서 났는데요. 그 대법관 1심, 2심이 졌기 때문에 3심이 대법원에서 이겼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면 다시 파기환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달에 고등법원도 역시 똑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 승소 판결을. 그러면 이제 1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 그리고 파기환송도 났으니 바로 확정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2018년까지 5년 넘게 걸렸어요. 재판을 연기시킨 거죠. 판결을. 누가요? 판결을 지연시켰어요. 네? 네. 박근혜. 강제징용 양승태와 박근혜가 판결을 지연시켰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다. 실제로 외교부 의견서에 공식으로 들어있던 의견입니다. 이게 실제로. 왜 판결은 지연된다? 이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2013년 전에만 해도 이 원고분 여은택 할아버지 살아계셨어요. 즉각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13년. 그러니까 97년부터 재판을 해가지고 2013년에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났으니 바로 1년 안에든지 판결이 확정되면은 그야말로 20년 넘게 싸우신 것을 이길 수 있었는데 실제로 판결을 지연시켰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2013년 고등법원 판결이 나고 판결이 계속 안 나니까 왜 이렇게 판결이 안 났냐라고 원고분들이 탄원서도 쓰시고 법원에 편지도 쓰고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했더라고요. 이렇게 판결을 지연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예, 강제징용 재판 개입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박근혜 청와대와 징용 재판을 논의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면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된다. 물론 일본 정부에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고 계속 얘기를 했죠. 박근혜 청와대가 이것을 그대로 듣고 이 재판을 논의했습니다. 김기춘, 예?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박병대라는 사람, 박병대라고 여기 대법 있는데 법원 행정처가 다 공식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거기에 이제 김앤장이 있는 거예요. 김앤장. 김앤장은 일본 제철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상대로 하는 모든 강제동원소송의 대리는 다 김앤장이에요. 미쓰비시도 그렇고 일본 제철 후지코시 다 김앤장이 합니다. 김앤장은 누구냐면 피고의 대리인이에요. 예? 일본 제철의 대리인입니다. 돈도 수억 받았을 텐데 짜고 재판을 실제로 연기시켰어요.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제 힌트를 준 거죠. 이거 의견서를 내라 그래라 외교부한테. 법원이 직접 내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김앤장 시켜가지고 외교부한테 얘기해서 내라 그래라. 그때 외교부 장관 누구냐면 윤병세였어요, 윤병세. 윤병세 누구였냐면 박근혜 청와대 때 인수위에 있었고 그 전에는 김앤장 고문했었습니다. 윤병세가 외교부 장관 되기 전에. 그리고 양승태가 실제로 판결 뒤집으려고 했었어요. 이게 소부 대법원 3인 소부에서 난 거니까 전원 합의체를 넘기든지 그렇게든지 판결을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는지 연구해보라라고 실제로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는 것이 안 되는데 규칙을 바꿨어요. 대법원 규칙까지 바꿨어요. 양승태가. 하여튼
그래서 사법농단 실제로 박근혜, 외교부, 양승태, 김현장 이렇게 다 짜고서 5년 동안 재판을 미뤘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에 원고분들이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밝혀진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 거래라고. 실제로 목숨을 대가로 재판 거래를 한 거죠. 이런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되게 그런 거죠. 국익, 뭐 국가를 위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데 이분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촛불혁명 이후에 이것이 이탄희 판사의 내부 고발로 밝혀지고 사법농단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거는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확정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뒤집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KTX라든지 쌍용차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이런 건 판결이 다 확정됐단 말입니다. 사법농단을 통해서. 좀처럼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희들은 그나마 이 판결은 지연되기만 하고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근데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나마 그게 결국에는 2018년 10월 30일에 판결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다 잊어먹고 있지만 이 사람들 다 재판받고 있거든요. 양승태도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불구속사에 재판 받고 있고요.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 잘 몰라요. 이게 재판되고 있는지. 처벌해야 됩니다. 실제로. 윤병세 같은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재판을 지연시켰냐? 2013년 7월 달 이게 뭐 하는 단계냐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위안부 문제를 관한 그 합의,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피해자를 무시한 소위 말하는 합의가 발표되는데 2013년 7월 달 그 단계가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물밑에서.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판결이 탁 나와버리면 이게 더 폭발력이 크니까 미루라고 계속 한 거죠. 감당하기 힘들다. 누구 입장에 서 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를 일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해온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는 반드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있잖아요. 한일 관계가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고 뭐 지소미아도 종료되고 화이트구도 배제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배상은 됐으니 사죄만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일 관계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실제로 2000 여기 보시면 이게 97년에 일본에서 소송할 때 사진인데요. 자기가 다 싸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부가 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1965년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고 박정희 정권이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서 분단과 냉전체제 뒤에서 야합을 한 거죠. 피해자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온 거예요. 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도 그렇고 하나하나. 심지어는 이때 우리나라에서 소송 못할 때 원폭 피해자 같은 분은 일본의 밀항에서 가가지고 소송하신 분도 있어요. 70년대에 손진두 씨라고요. 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개인이 싸워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98 작년에 비로소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이 회사에 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나왔으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배상을. 근데 판결이 난 직후에 그 뒤로부터 일체 연락이 없어요. 피고들. 메일도 안 받아요. 우리가 찾아간다. 네? 찾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메일을 그것도 김현장 통해서 해야 돼요. 그것도 그때보다 돈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열받는지. 김현장 대리인 통해서 회사에 연락해서 우리가 이제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희가 뭐 돈을 뺏어낸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소송을 하신 분들은 네 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제철에 끌려간 사람 8,000명에서 10,00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송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기록이 없어서 아니면 기록이 존재 자체를 몰라서 소송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일제시대에 징용되셔가지고 다 거의 돌아가셨는데 그 자제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수백 통씩 전화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끌려가신 거 같은데 어디냐 그러면 탄광이 이렇게 하면 탄광이 어디 탄광인지 알아야지 소송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망한 회사들도 많아요. 작은 회사들. 기록이 있어도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럼 소송 못 합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분들하고 이 회사하고 포괄적으로 화해를 통해서 이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괄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미쓰비시 머티리얼이라든지 건설회사 이런 데는 중국 사람들도 포로들 끌고 와서 강제노동 시켰거든요. 사죄하고 배상을 어느 정도 화해를 통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철도 있었고 후지코스도 화해한 예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근데 실제로 이번 판결이 나자마자 3번 정도 찾아갔는데 회사에 들여놓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전화도 연락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 일본 정부가 배상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본제철 소송이 2013년에 대법원 판결이 한 번 났다 그랬죠, 그죠? 그때 일본제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에 아니면 가까운 시일에 이런 일본제철에 관한 판결이 확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본제철 쪽에서 바로 대답했어요. 배상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 산케이 신문에 일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막았느냐? 아베가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주지 말라고. 그 일체의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난 직후에도 일본 대사관에서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배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판결에 관해서 일본 정부와 상담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 정부와. 근데 이거 민사소송이거든요. 원고들이 이 기업 상대로 소송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랑 상담할 일이 없어요. 자기는 돈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아까 얘기한 사법농단 얘기를 했지만 이 당시에 이 재판에 이 지원한 일본의 지원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분들이 입장할 때 같이 오셨어요. 이분들 일본에서부터 지원을 하신 일본 분들인데요. 일본 분들인데 제가 이 글에도 썼는데 공무원이에요. 두 분 다. 공무원이고 이원택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사진인데 이분이 소 6마리 마음에 갖고 싶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할아버지들이 이제 처음에 일본에 소송하러 가면 일제시대 끌려갔다가 소송을 할 때 97년에 처음 가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끌려와서 50년 전에 고생하고 그런데 이제 소송하러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원해 준다고 이분들이 나오신 건데 누군지 알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까 여기 썼는데 칫솔을 안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칫솔을 사오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할아버지 돈 주세요. 칫솔 사올게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공짜로 사드릴 텐데 일본 분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돈 안 준다고 그래서 일본 놈들 못 믿는다 그러셨대요. 그 저보다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열받았다기보다는 아 저런 마음이시구나. 일제시대 때 청춘 때 끌려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재판을 일본에서만 해도 6년 가까이 한 것, 97년부터 2003년이니까 6년 동안 재판을 했죠. 그럼 그 전날 가서 밥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재판하고 다음날 돌아오고 그럼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항에서부터 공항까지 다 케어를 해주시거든요. 그럼 맨날 밤에 술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르신들은 아시지만 한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소 6마리. 내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일본 제철에서 못 받은 월급 도움 받았으면 소 6마리 살 수 있었다. 그럼 해방되고 내가 고향에 돌아와서 소 6마리 샀으면 내 인생은 바뀌었다. 이 얘기를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맨날 하셨겠죠. 약속 주시면. 그래서 그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서 내가 왔다. 소송을 계속 해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나 우셨는데 영상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종민 님께서 아침에 급하게 해주셨는데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두 분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송을 해왔는지. 예. 그래서 이분들이 잠깐 영상 보시죠.
한번 해주세요. 내가 여기 잠깐 만들었는데 오늘도 혼자 나와서 더 빨리 진행된다면 소식들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PPT 한번 돌려주시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셨지만 저렇게 일본의 시민사회 그리고 제일동포들이 제일동포인들이 이 소송을 같이 함께 싸워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판결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결을 냈다 그랬잖아요. 그 서양의 수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근데 거기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민지 지배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본 시민들하고 같이 이것을 싸워서 만들어 온 판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분들 만났을 때 이 할아버지 성묘를 다니시더라고요. 성묘. 뭐 이렇게 성묘까지 다니시나 봤더니 그만큼 이제 20년 넘게 자신들이 청춘을 바쳐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청춘이기도 하죠. 이제 다 정년퇴직하시는데도 지금 계속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이 할아버지와 반생 이상을 같이 싸워온 거죠. 근데 이분들 앞에서 사실은 그런 사법농단 같은 거 얘기하고 진짜 창피하죠, 사실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근데 보시면은 이게 작년 1년 전에 지난주에 이 판결 1주년이 돼서 기자회견을 할 텐데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양금덕 할머니이십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신데요. 지금 미쯔비시 이 중공업 그리고 이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미쯔비시 근로정신대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이 할머니들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10대 때 나이에 공장에 끌려가셔서 일하고 오셨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거기서도 또 그런 군수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공수 피해가 엄청 심했거든요. 군수공장이기 때문에 원자폭탄 말고도 미국이 폭탄을 엄청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0대 나이에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어요. 조선으로. 들어왔더니 위안부 갔다 왔다고. 정신대 갔다 왔는데 근로정신대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데려갈 때
위안부 간다고 데려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신대 간다고 다 데려갔거든요. 공장에 일하러 간다고 데려가서 속여서 끌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신대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 근데 실제로 근로 정신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시키는. 근데 저분들은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고 왔는데 돌아왔더니 정신대 갔다 왔다 그랬더니 위안부 갔다 왔다 라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차별하고 집에서도 숨기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엄청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그런 근로정신대 갔다 왔다고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거는 저분들이 기자회견하고 이러신 분들도 말씀하실 때 지금은 많이 안 그러세요.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다 그러셨어요. 나는 위안부가 아닙니다. 우린 정신대에 그 위안부랑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엄청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안부 피해자들도 이렇게 지금 열심히 계신데 그것도 얼마나 슬픈 장면이에요. 그죠? 네. 지난번에 어디서 무슨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하는데 같은 거니까 정신대 할머니 좀 나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들이 되게 그런 거 두려워하시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한테 폭력 피해를 당한다든지 가정폭력, 이혼하신 분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식한테도 지금도 얘기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쪽 여기 강동에도 계셔요. 김정주 할머니라고 인터뷰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은 자매가 같이 근로정신대 가셨는데 언니는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에서 일을 하셨는데 동생은 자기가 언니 보고 싶다 했더니 선생님이 그럼 너도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언니는 나고야에 가 있고 자기는 후지코시 다른 공장으로 갔어요. 이렇게 떨어진대. 두 분 다 살아서 당연히 돌아오셔서 다행인데 자매가 그렇게 가신 분들 계십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다라고 계속 이제 현금화가 되면 어떻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매스미디어에서 일본 미디어에서는 특히. 근데 그날 기자회견 할 때 할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작년에 광주에 계시는데 95세십니다. 한일 관계가 막 그 화이트국 뭐 이렇게 싸움하고 이러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서울에 오신 거예요. 대리인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나 때문에 한일 관계 나빠지는 거 아니라 걱정된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오셨는데 식사하시는데 변호사들이 이제 기자회견 하니까 소주 드시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옆에 이희자 선생님이라고 이분도 아버지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신 분인데 지원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할아버지 소송을 한 잔 드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소주를 한 잔 드시고 탁 드시고 그러면서 한 잔 더 먹어도 되냐 한 잔만 드시라고 그래서 두 잔인가 드셨는데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라고 아베 정부 아베한테 욕하고 그다음에 일본 대통령한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얘기하시라고 막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야. 어이 그러더니 네 그랬더니 근데 일본 놈이라고 할까 일본 사람이라고 할까 그래서 일본 놈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랬는데 이런 피해자의 얼굴이 사실 제대로 한국에서는 그나마 좀 보도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한국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랑 소송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도 한국 사회도 이런 피해자들의 인권을 국익이라는 이름을 무시해 왔습니다. 65년 한일협정이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것이 특히 안보 문제를 또 거래 대상으로 삼아왔어요. 특히 미국의 압력이 그때마다 작용을 했고 위안부 합의도 그렇고 한일협정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 이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자 인권 구제를 밀러온 한국 사회에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스쿠니 신사에 자기 아버지가 합사되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아버지가 마샬 제도의 브라운 섬이라는 데 끌려와서 돌아가셨어요. 유골도 못 찾았죠. 당연히 이분은 오빠가 뉴기니에서 전사하셨어요. 유해도 안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근데 이름만 야스쿠니 신사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분은 중국.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이런 과거사 문제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고 사죄를 받고 또 배상을 받고 원칙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본의 시민들, 세계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피해자 인권 구제를 위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